가지고 있잖아요. 이치가 저도 그걸 표제에서 최고인데서 책을 좀 넣었습니다만, 진짜 그 태장춘 선생하고 이영덕 선생님 두 분이 홍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기록을 하셨다. 그게 이제 홍보들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또 다른 주장 그거에 이제 좀 그냥 받았었다고 하고 홍장군이 얘기하던 걸 받아서 쓴 것이 지금 남아있는 홍보들 일치다. 이렇게 그게 이제 굉장히 상당히 유력한 그 학설인데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고려인들 중에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홍봉도 장군은 직접 자기 자필로 쓰신 있다. 그거를 참조로 해서 이제 태장춘 선생님이 그걸 정리했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다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쓰신 것도 글씨를 태장 그 홍봉도 일지를 보면은 그 앞부분 3분의 2라고 뒤에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부가 태장춘 선생님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부분은 이영덕 선생님이 쓰셔가지고 맨 뒤에 보면은 이영덕 선생님이 러시아말로 서명이 사인이 있어요. 이제 이영덕 본이다 저는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이제 이인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고려국장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고려국장에서 이제 연구를 그 시나리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근데 이인석 선생님이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자료를 다 수집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50년대 58년도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국장의 그 당 책임석이었던 그 김진이라는 분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요청했더니 이제 김진이라는 분이 이제 유명 저기 이정희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 춘향전에 여기 좀 이영동 여사가 제1대 춘향인데 이제 그 이도령 역할을 했던 그 김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치 상당히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그 잘생긴 배우들 훨씬 잘생겼던 김진인데 그분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했더니 김진이라는 분이 그러잖아도 이 고려국장 내에 홍장군이 직접 쓴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을 내가 우즈베키스탄 당시 이인석 선생님 우즈베키스탄에 안지산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갈 때 공연을 갈 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붙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영덕 여사한테 그걸 부탁을 해가지고 스피킹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원본이 있는 거 원래 원본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얘기했던 직접 썼던 그런 원본하고 그걸 정리한 그 원본하고 그거를 이영덕 선생이 쓴 거하고 그게 합의본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정희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여기 홍범도 장관이 빼곡하게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쓰셔가지고 읽기 힘들다. 이게 홍범도 장관이 직접 쓴 글씨체라는 거거든요. 홍범도 장관이 직접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춘 선생이나 이영덕 선생이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편지에 따라서는 홍범도 장관이 원동에 계실 때부터 쓰시던 그 일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태장춘, 이영덕 두 분이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걸 이제 정리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이영덕 선생의 그 카피본, 그리고 김세일 소설가가 써서 그걸 또 삐껴가지고 해서 그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직접 쓰신 게 있다는 거죠. 조금 빽빽하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홍범도 장군 일지에 보면은 이제 38년도인가 이제 서마리아라는 여자가 홍범도 장군을 무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신 적이 있어요. 홍범도 장군.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갖고 있던 그 장총,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뺏었던 그 장총, 그거는 장총은 그때까지 갖고 계셨어요. 장총, 긴 거. 이분은 홍장군은 이게 권총 같은 거 쓰시지 않고 이게 장총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권총이라는 건 보통 계급이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처럼 계급이 있는 그 상관이 부하들을 처벌할 때 쓰는 게 권총이지 전투할 때는 그 권총을 쓰는 게 아니다. 장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레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권총, 적군 모자, 적군 목장, 그다음에 이제 이제 권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루블 금화 백루블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유참전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참전에서 독립군들을 죽이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치하하기 위해서 레닌이 줬다. 그래서 이제 홍범도를 평화하는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장선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려 독립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간 거지. 홍범도 장군이 무슨 그 만났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레닌도 자유천변이 그 진상을 이미 국정원장에 조선문제위원회 보고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레닌도. 그러니까 홍 장군한테 몇 마디 물어보니까 내가 몇 마디 했다는 거는 그냥 거기 추가적으로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레닌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게 무슨 뭐 자유천변에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뭐 학살하는데 기여해서 잘했다고 해서 줬다고 지금 막 저기를 하는데 그 잘못 준 건데 어쨌든 그 권총도 그때 그 뺏깁니다. 장총을 뺏기고 권총 이전에 그 선물 줬고 우리가 1927년에 소련공산당 입당할 때 이미 그 권총은 그 김용남이라고 하는 그 스파스크 그 파이프 흥대호 그 스파스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소비에트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그 집보로서 집단농장 할 때 그때 이제 소비에트 위원장이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동생 그 김용남이라고 소비에트 위원장의 동생 시켜가지고 홍 장군 모시러 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입당원서 썼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그래서 그때 그 위원장한테 선물 줬다는 거죠. 권총. 지분 말고 지분 지금 이제 후손이라는 분이 지금 우스리스크 그 위에 지금 스파스크 같은 지역인데 거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비말라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권총 집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장총도 그렇게 뺏겨요. 경찰서에 잡혀갈 때 홍장군이 이제 잡혀갈 때 그때 그 중에 보면 내가 뭐 뺏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때 끄니스카라는 거예요. 러시아말 끄니스라는 게 일종의 노트 책이잖아요. 이 목필책이라 우리말로 하면 목필책이 없어서 홍장군이 일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목필책 이게 연필 또는 뭐 연필 비슷한 걸로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지금 이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상당히 기막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암덕 선생은 페이지마다 빼곡히 들어차는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철자법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단어를 죄다 붙였은 통에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게 이암덕 선생님 말씀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홍 장군이 이제 그 일부 그 고려인들 서로 논쟁을 하던 거거든요. 홍 장군 직접 쓴 일지가 있다 없다 가지고 막 논쟁을 벌였는데 실질적으로 홍 장군이 원동에 있을 때부터 활동하실 때부터 의병 활동하실 때부터 쭉 쓰시던 그 기록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병 활동 했던 분들을 그 진행을 해보면요, 그냥 거저 뭐 무슨 동네 어디 나가서 무슨 싸움하듯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의병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거저 다 온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슨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신분 같은 게 따져보고 해가지고 또 동명록비슷한 결의를 해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본군랑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명단도 있고, 뭐 그래서 그 1908년 9년에 그 함경도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잡힌 그 의병들의 그 소지품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요. 결의록도 있고, 동명록도 있고. 그래서 홍 장군도 이 소위 이제 그런 걸 갖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말에, 그러니까 그 1895년 처음 의병 시작하실 때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의병 때부터 쭉 기록하신 자기의 활동을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 보면 아주 뭐 숫자가 간단하잖아요. 숫자의 정확성은 뭐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일본군들이 몇백 명, 몇천 죽고 이런 것도 나오고 총 몇 점 압수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기억에만 이제 홍 장군이 38년도에 이제 홍범도 일지를 이제 태장충 이암덕 두 분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록에 나와서 그냥 그 기억에 그 당시 기억에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부터 간직해오던 그런 목필책 끄니스카이를 바탕으로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거를 이암덕 선생님이 봤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원고를 보면서 저기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암덕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이정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홍범도 장군 연구에 있어서 아무튼 의병이라든가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그런 상당히 그냥 거저 이렇게 허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의 중요성 같은 것들 그 와중에도 전투하는 와중에서도 의병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치밀한 어떤 거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홍범도 장군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의병이나 독립군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측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정희 이제 생각하실 때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자금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유참변에 관한 얘기도 자유참변, 자유사건에 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고려인들 경우가 다 이렇게 있던 거고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이제 아까 우리 2부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유참변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최기립 선생이 김세리 소설 쓸 때 이제 최기립 선생은 이제 15만 원 사건, 강릉 15만 원 사건의 주역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인데 그분이 송봉도 소설이 이제 레닌지치 연재질 때 김대희 선생이 연재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라고 김대희 선생한테 쓴 편지에 최기립 선생이 최봉서 이제 그분이 이제 쓴 거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소박관 이제 자유참변 6월 28일 날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많은 독립군들이 삭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홍범도 장군이 주변에 소밭에 가서 땅을 치며 통보했다 이거거든요. 60년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 그걸 인용을 해서 이제 그게 좀 알려진 건데, 근데 그거를 자꾸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의문시할 수도 있죠. 홍범도 장군의 그 최기립 선생이 그걸 잘못 회고를 한 거다. 근데 최기립 선생이 그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처럼 논쟁이 됐을 때는 뭐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60년대에 김대희 선생에게 소설가인 김대희 선생에게 제대로 소설을 쓰라고 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참변에 어떤 역할이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대로 쓰라는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최기립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우리가 물론 그거를 뭐 불신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만 단한 그 한 사건 한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러시아의 보고서 지금 우리 이완현 선생님 계시지만 그 러시아의 당시 자유참변에서 그 진압을 담당했던 그 29년대 연대장하고 그다음에 그 저쪽 일부 측에서 고려 혁명군을 이끌고 고려혁명 군장회의 그 의장이면서 총사령관했던 그 사람들의 시위가 한 500명의 자기 기관명하고 해서 1,500명이 탱크하고 기갑차죠. 기갑차를 이렇게 동원해서 사진 특임위원회 대한민국을 진압할 때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이현주 선생님이 그 번역한 게 그 러시아 잡에 6월 28일날 29일날 다음에 보고한 거예요. 바로 생생한 거예요. 그냥 현장을 진압하는 무장해제에 갔던 두 지휘자가 그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은 거기는 독립군이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끼리 진압을 한 거죠. 근데 거기 홍범도 장관이 거기 어디 가서 거기 개입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참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고려인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유참변은 어쨌든 소련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거 이런 거 쓰여졌지만 사실은 포괄적인이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죠. 제3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의 문제냐, 또 국제공산당 중앙이 있고 지방의 책임자가 있고, 중앙인 집행위원회 있고 지방이 있고, 자유시를 있고, 있고. 근데 러시아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여러 기관이 있고, 또 지방에 또 공산주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과정을 보지 않고 단지 한마디로 뭉뚱그려가지고 또는 소련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뭐 국힘당도 복잡하잖아요. 민주당도 복잡하고 이런 걸 단순하게 한마디로 뭉뚱그려 동맹국을 해야 소련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뭐 한 것처럼 그래서 책임을 돌리는데 사실은 여기 소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소련의 책임이죠. 아직 물론 소련이 없었지만 1921년 6월달에는 아직 소련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토 자체가 원동 보항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제 미시는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자유참변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인들 사람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지. 사실 인식이 된 거고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 엉뚱한 얘기들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크게 저기는 건 없어요. 인석이라는 분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석이라는 분은 홍범도 장군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좀 이게 뭐 넘어갈 수 있나요? 지금은 김민석 씨, 저기 페이지 포인트 있나? 너무 긴 거. 이거부터. 복잡하네. 좋습니다.
지도인데 어쨌든 이제 이인섭 선생을 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좀 페이지가 많아서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인섭 선생이 왜 중요하냐?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1951년에 이제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년째 되거든요. 이게 43년이면 약간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독소 전쟁 또는 소독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보통 얘기하는 2차 세계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이 이제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독소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라고 43년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쪽이 이제 태평양 쪽에 물론 41년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제 태평양 전쟁이 거지만은 이쪽은 이제 독소 전쟁인데 그래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임시로 그냥 급하게 이렇게 묻어들인 겁니다. 공장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년째 되니까 이인섭 선생이 그 당시에 꾸준히 오래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제 분묘가 완전히 꺼져 내려가가지고 형평치 됐다. 참혹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니니치 신문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레니니치 당시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제 그 영사회라든가 이런 분들 주필도 만나가지고 우리 홍장군의 분묘를 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묘 수리위원회를 만들어요. 레니니치가 그 신문사 그 가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살아남아있던 홍장군의 그 동지들 한 3분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해서 이제 이인섭 선생이 그 분묘 수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인섭 선생님 이제 그분 부분에서 이제 그 홍범도 장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전에 홍범도 장군을 위회를 다 모셨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인섭 선생이 1951년에 처음에 묘지, 지금 묘지는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이전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다음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분묘수리위원회, 홍범도 장군 분묘수리위원회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이인섭 선생님.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홍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 혁명가들끼리 이제 논쟁을 이제 과거에 자주 활동했던 그 소위 한일 역사, 한일 혁명 역사 가지고 이제 논쟁을 쓰는 이제 그 파벌이 있었고 많았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이제 호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나 이렇게 과거에 무슨 반독재 운동할 때도 보면 이렇게 개파가 많고 파벌이 많고 서로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떤 공산주의 운동이나 어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단체에 따라서 또 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벌도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동희를 막 죽일 놈이라고 막 살리는 막 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홍범도 장군을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비리비리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해파, 일구축파, ML파 뭐 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이인섭 선생님 입장은 뭐냐면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3명은 우리가 한일 혁명운동사에서 3명의 역사는 3명에 대한 평가는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3분이 유명 김 알렉산더 스탄제비치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동희 장군이 3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참변의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애매모호하기도 하면 어떤 중립적인 위치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상해파로부터 그냥 피해자 측 입장에서 엄청 공격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 해고록이나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홍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8월 달에 홍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일부치를 거쳐가지고 하바롭스로 왔을 때 지금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용한 사화 중에 사례 중에 하나 있죠. 그 김창수,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홍범도 장군을 당신은 자유시장할 때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총으로 벽돌로다가 이렇게 벽돌이죠. 쓰는 벽돌을 내가 이빨이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홍 장군이 내밀로 같은 권총으로 두 사람 죽였다는 거잖아요. 김홍만, 김창수 두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홍범도 장군이 자유참여 책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예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런 애매모호하기보다는 이제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취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양쪽으로부터 이제 오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상해파 쪽이나 그 피해자 쪽에서는 상당히 홍 장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쪽 일부 축파나 이쪽에서 이제 저는 또 상해파의 어떤 그 대장적이었던 수령적이었던 이동희 선생을 어제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인섭 선생님 볼 때는 그거는 잘못하는 거다. 이 3사람은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 사람들의 삶과 그런 투쟁을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된다. 가지고 이인섭 선생이 그 3사람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같은 평양 출신이고
그리고 의병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망명하는 것도 중국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가고, 무슨 10년대에는 거의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독립군운동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군운동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년대 그 연해주 쪽에서 같이 또 홍범도장과 그 이인 선생도 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조금 이제 분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섭 선생의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스탈린 탄압 때 이제 유배를 당해서 이제 까자흐스탄을 가고, 홍범도장군은 이제 강제이주 당시에 37년에 이제 저쪽 까달린스크라고 처음에 그쪽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홍범도장군은 저쪽으로 왔어요. 그 까달린스크라고 하는 아르레 쪽에 그 아주 시골 벽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장군이 수직원으로 있었는데, 원동에 있을 때, 러시아 원동 연해주 있을 때 그 이제 수직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수직원을 하는 그 집단 농장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7년대는 홍장군이 까달린스크라는 데를 갔어요. 이번에 KBS KBS 시사기계 창에서 좀 지도를 잘못 걸려가지고 까달린스크 동쪽에 있는데 원래는 저쪽 아라레 쪽이에요. 그 까달린스크라. 그래서 홍장군이 30년에 갔다 그 다음에 38년도에 이제 그쪽으로 들어와요. 도시로. 왜냐면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홍장군을 저쪽 시골 벽촌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이놈들 고생시키고 있는데 홍장군을 모셔야 되겠다고 이제 그 끈적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려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내를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38년에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거의 이인섭 선생하고 홍범도장을 여러 번 만납니다. 이인섭 선생이 글에 따르면 이제 채마전에서 채소를 기르는 채소 밭에서 만나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서로 몸조심을 해야 된다고 홍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살벌할 때 했으니까. 38년, 39년 때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피해든 그 수청자가 계속 되고 있고, 고려인들이 수시로 잡혀가던 그 시기였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인섭 선생님이 기억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인연이 있어요. 근데 역사를 이인섭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홍범도 연구라든가 이 지역, 그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 저희 그 독립운동사를 할 때 이인섭 선생님의 자료를 보지 않고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인섭 선생님이 지금 자료라고는 숲에 좀 빠져가서 헤매고 있습니다만, 제가 물론 망명자의 수에 이인섭 선생의 자서전을 정리해서 냈습니다만, 이분이 수집한 자료,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 사료를 나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항일 역사 운동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것을 후세에 넘기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무고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 정리하기 시작한 게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일지도 사실은 이인섭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양적 선생님을 태정 선생님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사진을 모은다든가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당시에 살아남은 혁명가들에 관해서 계속 홍범도 장군에 물어보고 기록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자세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물론 저기 평양으로 먼저 갔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후손들이 갖고 있던 걸 제가 그래서 한국에도 소개해드리고 좀 독립기념관에 수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인섭 선생은 이 고려 역사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묘수리위원회뿐 문제가 아니고 홍범도 장군의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참여연에서의 그 책임 선생의 편지 같은 것도 그 인서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88년도, 89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이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제 김세일 선생님이 가져왔을 때 거기 섞여 있는 그 편지였었고, 거기에 그거는 다 이인섭 선생이 제공한 자료예요. 김세일 선생이 65년도 69년까지가 그 레닌리치 축구 연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선생님 65년도에 레닌리치 들어가셨으니 66년도입니까? 65년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연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홍범도 소설 홍범도를 보시면 그때 이제 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리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이제 감론을 법해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 김세일 선생이 쓴 소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간행된 그 홍범도 역사 소설 홍범도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설을 읽은 신문, 레닌리치에 연재된 신문들을 보고서, 연재된 그 소설을 보고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김세일 선생님한테 편지도 보내고 공격을 하고 비판도 하고 했던 그 중간 역할을 한 분이 이인섭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김대성이 찾아가지고 이 안지산이 있다. 우주기사 안지산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김대성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이야말로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말도 잘하고 또 작가이기 때문에 홍보장을 소설로 써서 대중들에게 읽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당시 그냥 그 홍보도 분류수리위원회에서 동지들이 홍보도 장관의 동지들이 당신이 이인섭 선생님 보고서 홍보도 장관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을 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자기도 쓰면서 홍보도 장관이 그 정리를 썼습니다. 자기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소설 홍보도 장관이 쓰면서 또 그 소설로서 문학적인 어떤 형상화 작업을 해서 소설은 또 김대성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 길었습니다만 어떤 그 이인섭 선생이 홍보대장하고 관련해서는 그냥 연배 차이가 많이 한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대장은 68년생이고 이인섭 선생은 1888년생이니까 같은 평양 출신이지만 이제 한 20살 차이 나기 때문에 두 분이 상당히 다름이 있어요. 근데 이인섭 선생님 같은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죠, 인텔. 조금 대성학교, 안성호 선생님이 세웠던 그 대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쭉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한학도 공부한 분이고, 그런데 홍보도 장관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완전 무식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정희 선생님 얘기는 그 끈끈이 시가, 그 목필책을 쓸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강산 신계사 가셨을 때 벌써 다 배운 거죠. 기본적인 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장관이 처음에 그 일제가 들어왔을 때 그 김대성 선생님이 부인이 쓴 걸 가지고 그 글씨체가 홍보도 장관 글씨체다. 역시 무식쟁이가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양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홍보도 장관 그 글씨를 보면요. 지금 저기 그 사진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홍보도 장관 그 사진. 이 뒤에 사진이 그게 이제 1920년 1월달 그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에 그 극동민주대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거를 자기 그 희진동 장군하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거를 한쪽 홍보도 장관을 보면 자기 것만 해가지고 뒤에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을 준 겁니다. 러시아말로 한국어로. 그래서 그 글씨를 보면 아주 깨끗해요. 홍보도 진짜 우리가 지금은 뭐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쓰면 다 뭐 글들이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 갔는데 미국 학생 미국 애들이 글을 쓰는 글씨를 쓰면 완전히 무슨 뭐가 뭐를 기억한 것처럼 그 부러움에 비하면 다 개발생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 정말 무식한 놈들이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보면은 다 컴퓨터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뭐 엉망이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쓰는 이게 글씨가 이런데 그런 겁니다. 근데 홍범도 그 당시에는 홍범도 장군이나 우리가 앞세대 사람들 경우는 그 글씨체가 인품을 대변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 홍장군 글씨가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정 선생님도 의심하는 편은 아닌가? 홍범도 장군 친필이 아니라. 그래서 친필가 뭡니다. 그때는 의병 활동하거나 독립군 할 때인데 서기가 다 있었어요. 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그냥 그 독립군부대하고 홍범도 장군이 지금 글씨체 1900년대 후반 1910년대 그때 쓰신 그 홍범도 장군의 이름으로 나간 글들은 그냥 서기들이 쓴 거예요. 한문으로 쓴 것들이. 홍범도 장군 글씨가 아닙니다. 그러나 30년대에 지금 그 사진 거기 뒤에다가 선물로 자기 만난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무슨 동지 그때 가지고 천세르비 동지가 동물해가지고 그거 보면 글씨가 홍문장 글씨입니다. 그거 맞다고 봐요. 그때 무슨 서기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데리고 다니는 서기도 있을 때가 아니고 자기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인섭 선생님 경우는 이제 그런 홍문도 장관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안 될 정도의 중요한 분이에요. 이인섭 잘 안 나는 일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인섭 선생님 내가 좀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논문을 미련해서 모스크바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책에는 실었습니다. 발표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이인섭이라는 분이 잘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홍범도 장관이 연구할 때 중요한 분인데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한 10분 남았나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제 이거를 파워포인트나 따라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쭉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인섭 선생은 이제 그런 분이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 잘 알려드린 분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공산당원은 맞는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볼세비키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볼세비키 당이었기 때문에 볼세비키 당원인가 볼세비키라고 볼 수 있지만
지하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그 이론을 뭐 다 동기만 이론을 다 터득해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얘기하고 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막연하게 사회주의 체제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착취당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있고 평등하게 그냥 착취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이 사회주의구나. 그렇게 생각, 그 정도의 일반적인 걸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던 소련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 지하당이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합법적으로 대중적인 정당입니다. 아마 쉽게, 아까 제가 입당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비에트 회장이 불러서 그냥 거기 사무실에 가서 입당해서 써가지고 입당한 겁니다. 27년에.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당이라든가 고려공산당이라든가 1925년 만드는 조선공산당 같은 그런 물론 식민지 조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는 어떤 그런 우리 종이정당의 어떤 멤버로서의 그런 볼세비키, 그런 공산주의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산당은 맞아요. 분명한 그 부여는 없는 사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험악한 그런 의미의 그런 저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해서 들씌워가지고 그렇게 물론 그 공산주의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공산주의자들도 또 한국 조선의 볼세비키들도 그게 한 겁니다. 지금 저기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념을 배신하는 그런 권력자들하고 다르죠. 일본으로부터의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고 조선공산당을 만든 거고 전정당을 만든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안 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의 공산주의자들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공산주의적인 운동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완전 권력을 가지고 남을 탄압하고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는 다르죠. 해방을 왜 그런가? 해방이라니까. 근데 지도를 뭐 이렇게 볼 때, 저기 이들을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말씀 더 지기로 하고, 인서 활동법을 보니까 이렇게 넓어요. 유라시아 전쟁이 걸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한반도가 있고, 거기에 서강도 좀 위로 북한도 있고, 그래, 되네.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인데, 이 인서선이 국내에서 의병운동, 주로 이제 그 함경, 평안도 지역하고, 주로 강원도 지역에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망명을 똑같이 합니다. 김관석 의병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 홍문장처럼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연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주로 저기 오츠크에 저쪽 위쪽이죠. 지금 오츠크 거기 이제 캄차트카 반도 있잖아요. 연호잡이 거기에서 정원이 잡는 데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동원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는 또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절도를 타고서 쭉 가서 그 우랄 산맥 가가지고 또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혁명 이후에 다시 또 연해지로 와서 또 활동하시고. 하바롭스크 이쪽에 활동, 다시 또 그 이후에 저쪽 모스크바까지 가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하시고 또 다시 이제 저 연해주로 다시 와가지고 또 활동하다 36년도에 이제 스탈린 그때 잡혀가지고 이제 강제 유배를 당하는, 유배를 해서 이제 까자흐스탄이 끄즈로다고 중앙아시아죠. 지금 거기 가서 끄즈로다가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장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53년도에는 이분이 이제 한국처럼 분위기가 비슷한 데를 여러 군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안지산이 되겠습니다. 안지산. 가보니까 아주 우리 지금 저기 시골 같아요. 아주 그 논도 있고 개천도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해서 아주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인서선이 도시단에 가지고 82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이제 안지산에 살고 요즘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서선이 참 자기가 한국에 했던 지금 저희처럼 이분들이 고향을 떠난 분들이 벌써 1908년 9년에 떠난 분들이 항상 그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그래서 자기 고향과 비슷한 그 주변 환경, 그 자연 환경 같은 데를 찾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안지산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곡천지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안지산 지역이.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주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다음에 날씨도 좋고 그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안지산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홍문 이인섭선이 보면 거기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지금 활동한 무대를 보면 이 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염두에 활동 범위를 이건 이제 뭐냐면 일본 민사로 활동들이 되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연해주 지역인데 여러분 대충 보기는 자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로 일본 사람들이 작성한 건데 참 일본 사람들이 참이 첩보조직이라는 게 대단한데 연해주 있고 아무로주 있고 여기 이제 길림 여기 보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봉오동 전투 총산 전투 이름이 두만강 건너편 여기 지역이 있고 저쪽 자와이칼주까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그 바이카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죠? 여기 이 동북 삼성의 흑룡주 여기 길림성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저 연해주 쪽에는 이제 이쪽 아무르강 쪽에서 아무르주가 있고 밑에가 이제 연해주가 있고 다 이것이 이제 홍범도 저기 인섭생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이제 홍범도 장관 활동 무대이기도 한 거죠. 이제 홍범 인섭생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한인사당 이게 친필입니다. 이 인섭생 친필이 한인사당 중앙위원회 언제 1918년에 이제 한인사당이 만들었을 때 이제 창단 멤버였죠 인섭생. 그때 이 사진이 그 이후의 사진 28년 29년도에 이제 국정 수비대 역할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누구 보니까 이 사진을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헤이그를 갔잖아요. 거기 이제 헤이그 밀사에 이제 3명이 있고, 이준 열사 있죠. 이준 열사의 아들이 이제 누굽니까? 이휘종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휘종 요번에 갔던 이휘종은 저기에 이제 누구예요? 이범진 선생의 아들이죠. 근데 이휘종 선생도 이제 결국 초기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적군 대장을 하거든요. 시베리아에서 그때 백군하고 싸우다가 아까 시베리아 내전 이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베리아 내전 과정에서 그 백파들하고 싸우다가 전설을 해요. 근데 벌써 그러니까 이휘종 선생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양반이 볼셰비키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고서 그 얘기했는데 근데 이준석 그 양반 칭찬했잖아요. 저 이휘종 공산주의자 됐는데 뭐 공산주의자 어떨지 모르지만 잘한 거라고. 근데 이준석이 그거 공부 많이 했어요. 이휘종이 적군 대장이 됐다는 거는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진을 보니까 이용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 도대체 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섭 선생 사진인데 그리고 뭐 이동희 선생 그 사진 보면 누군 뭐 김자진 사진이라고 썼는데 이거 보면 뭐 참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때 사진이고 이것도 수비대 시절 때 이인섭 선생 사진. 요거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겁니다. 홍범도 장관하고 이인섭 선생이 비슷한 분이 고향도 같고 그렇지만 나이 차는 한 20년 차이가 있고 근데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시기도 같아요. 1차 세계대전 겪었죠. 제1차 세계대전 겪었죠. 러시아 혁명 겪었죠. 시베리아 내전 겪었죠. 그다음에 원동 사회주의 건설 과정 겪었죠. 그런 이인섭 선생은 이제 스탈린 때 잡혀가지고 징집 5년 유배를 당했던 거고 이제 홍범도 장관은 직접 강제 이주에 이제 잡혀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 당하시고 두 분 다 알고 이제 바로 얼마 후에 홍 장관 돌아가시고 이인섭 선생은 198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련 시대를 이제 경험했던 걸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이제 의병 출신이면서 이제 망명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영향도 받고 또 사회주의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 시대에서 같이 살았던 분이고 그 말년에는 이제 같은 단체, 같은 세력으로 활동한 건 없지만 한 분은 인텔리겐츠적인 성격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한인사회당이라든가 고려공산당이라든가 이쪽에 활동하시는 거죠. 이인섭 선생님은 이제 홍범도장은 그런 당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냥 주로 무장투쟁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 농민들하고 자기 독립군 부하들과 이제 주로 농동 같은 활동을 하죠. 다르면서 이 홍장군하고 관계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묘수리위원 그다음에 이제 역사 기록에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홍범도장 이인섭 선생님 쭉 얘기한 겁니다. 평양 출신이고 88년생 빈농 출신이라는 것도 홍장군하고 같죠. 원래 본명은 이용현인데 호가 용천이고 근데 감옥에 잡혔을 때 이제 중국 마적이 석방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중국 사람 상인이 되면 이인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행세를 합니다.
그 이 양반은 평생 이 이인섭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묘지에도 이렇게 이인섭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은 이용현인데 이제 아들 그 자손들도 다 이인섭으로 있습니다. 자기 본명은 안 해요. 러시아는 이반 세르게이치 됐고요. 가명이 여기에 썼습니다. 이제 우리 평 대성학교 그 양창호 선생님이 있었던 대성학교 출신이고, 기독교 쪽에 저기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 당시에는 좀 선진적인 좀 진보적인 사람들 다 기독교를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장대의 예배대왕을 당했다고 그러죠. 가족관계는 뭐 참 이게 이 홍범도 장군도 그렇지만 이인섭 선생님도 가족관계를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후환이 누려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부인하고 아들 다 죽었습니다만 어떤 분은 재혼했습니다만 자기 가족관계 전혀 남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뭐 지금 홍윤식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은 그냥 일본 강덕선 선생 일본 자료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인섭 선생님도 그냥 아버지는 사슬, 이사슬이겠죠. 어머니 강씨고 그래서 동생들이 있고 누이 동생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고 다 이제 헤어진 거죠. 지금 북한에는 그 친척들이 있다고 해요. 김면수 의병대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김면수 의병대 이제 아버지도 여기서 활동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 좀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그 김면수 의병대 아버지에 의해서 서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남 지역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파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처음에는 소관도지로 망명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저기 북간도지역 훈춘으로 망명해서 황병길, 안성길, 강서당, 기독교 쪽에 그 어디죠?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결국 이제 러시아 연애를 넘어가는 거죠. 번호표의 장기영, 김성희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인데 다 항해도 평원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서 이인섭에게 러시아로 와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했는데 들어가서 바로 잡혀가지고 아까 감옥에서 이제 이인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석방을 된 거죠. 13년 2월달에 이제 가서 뉴스리 스피어로 이제 나와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갑, 유동열, 안공근, 김희지, 우리 김희지 선생님 그 저기 후손이 나오셨는데 우리 안 목사 나오셨는데 김희지 선생님 맞는 거예요. 김인섭 선생님. 그래서 이 김희지 선생에 대한 얘기를 홍범도 장군이 그때 들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희지 선생님 후손들을 그 나중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들은 거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김희지 선생에 대한 짧은 약전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이인섭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입사리 교사라는 건 주로 이제 밥만 먹여주면은 여기 저기 하는 월급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입사리 교사라고 하는데 그 이인섭 선생님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문창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국민의 의장이 되고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토고죠, 토. 이 사람이 지금 일고를 해가지고 왜 일본의 간첩이다, 일정이다 해가지고 도망갔죠. 주진수라는 그 경상도사 유명한 그 한일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은 잡히고 이인섭은 블라디그 도피했는데 그래서 결국 도피를 하는 과정에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차트카 그 어장에 가서 연호자비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처럼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 가시면 에겔센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진하역장입니다. 항구가 되면 이제 여객들이 내는 데가 있고 이제 그 하역하는 짐들 내는 데 있잖아요. 그 짐들 내는 데가 이제 에겔센즈인데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그 답사를 가시면 여행을 가시면 에겔센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하역 그 짐꾼 노릇을 했고 자기 도와더라고 이인섭 선생님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저쪽에 그 기차를 저기 시베리아 쪽도 타고 우스리 쪽도 우스리 저기 우랄 지역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한일 선배를 만나는 거예요. 뭐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김한일 선배라고 보시는데 김한일 선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사회주의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주거라고 하는 그 친선이에요. 프렌드십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그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장도 하고 그 김한일 선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랄 노동자 동맹 김한일 선배 같이 호와스코 와가지고 이제 10월 혁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군사기관과 관련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 과정 넘어가 있습니다. 하루스가 활동하는 거죠. 여기서 한인사회당 창당에 자기에서 재무 담당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백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잠깐 잡혔는데 이제 김한일 선생 아까 했지만 이제 그 김지정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914년 9월 15일 날 백반대 잡혀가지고 그 압무강 하버로스에 처형 나가고 이인섭이라든가 유동열이라든가 김립 같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으로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석방을 잡혔다가 이제 석방이 된 거죠. 다시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활동하는데 그 한인사회당의 대표들 코민턴 국정원장이 파견된 요 세 사람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박진수, 이한영, 그다음에 그 박예우 세 사람. 맨 왼쪽에 있는데 박진수, 그 유명한 박진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라산맥을 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라산맥이라는 게 백이파하고 조기파의 어떤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인서선에 이미 파견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 대표들의 모스크바를 이제 도와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베리아 그쪽에 될수록 초기 우리 사회주의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1919년에 이제 러시아 공산당을 입당을 하는 거죠. 당원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인서선은 이게 진짜예요. 이게 공산주의자 인서선은. 인서선은 우리가 공산주의자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전위정당 비슷한 거. 19년에 물론 전위정당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진짜 이론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당을 한 겁니다. 인서선은. 인서선은 공산주의자로 얘기하는데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주장은 다르죠. 그리고 그쪽에 주로 이쪽에 시베리아 이쪽 쪽에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몽골 쪽에도 가는 한중몽일 혁명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게 초기 이제 동아시아의 혁명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스크바를 이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역시 활동을 하고 상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여러 부분에 당과 그다음에 뭐 이쪽 군과 이쪽 행정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내전은 보통 우리가 원동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전투에 이제 인서선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주로 유명한 원동 해방 전쟁의 유명한 전투들 있잖아요. 포르체스카 전투, 하바롭스크 전투, 민 전투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중국 순지우 빨산 부대장 이런 사람들 연합으로 싸우게 됩니다. 23년에 소련 국민증을 받고. 그래서 연해주에서 이제 당, 군, 행정 쪽에서 쭉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소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잡혀요. 1936년도에 체포가 되는 3월달에 체포가 되는데 자기가 일하던 엔케베데 내부 인민위원회 운동 총국에 잡혀가지고 신문합니다. 그 신문하는 거 보면 이제 그 혐의가 뭐냐면 반연명 정당인 한인사회당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조직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백파들하고 싸웠는데 이것도 이 당시는 한인사회당이기 때문에 이제 반연명 정당이에요.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정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연명이냐고 규정을 받고 36년에 이미 이때는 뭐 민족 볼세비즘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스탈린에서 이쪽에 민족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부정적으로 보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제 너는 반연명 정당 한인사당 당원이고 그 조기군 거기서 조직한 조기군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해파라고 하는 당신이 가까운 동지들이 다 상해파지 않냐 이동일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파 싸움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백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쪼는 거예요. 이 검정이 거기에 대해 이제들이 답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인사회당이 반혁명으로 당시 조기군을 조직하여 우스리 전선에서 싸운 것은 소비에트 수도를 이용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 한 것이다. 또 책임자라는 거죠. 근데 인섭이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우스리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은 약 100명 되는 조선인 근로자들이나 백파들에게 사로잡혀서 까미코프 악당들에게 희생을 당한 비인간적으로 희생을 당한 우리 지도자 알렉산드르와 페트로나 김도 그런 소비에트 주권을 이용하다가 희생적으로 된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박을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출당이 되고 당에서 쫓겨나고 구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 사람은 이제 인섭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네가 나가서 가족들을 이끌고 뭐저 유배지로 가라 그랬더니 이 인섭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갔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나가서 바로 잘못해가지고 다시 잡혀서 사형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 때문에 니들이 나를 보내라. 보내려면 나를 저기 카자흐스탄을 보내야된다 해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반발해서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역시 신문을 받는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탐 경력이죠. 여기 뭐 이모라고 하는 이모라는 사람도 유명한 분인데 이양 부대 우리가 자유참에 나오는 그 살인 의병대의 그 중대장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인섭을 비판한 그 소위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이인섭을 이제
밀타운보다 일본 중타운보다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국가와 당을 속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인정돼가지고 이제 그 유배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김 알렉세이라는 사람에 대해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이 소련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 소련 공산당에서 이 한 과거의 혁명가들을 이렇게 탄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자를 해서 특별한 대접 같은 것처럼 얘기할 수 없죠. 김 알렉세이 말을 물어보세요. 아, 이것이 그 유명한 21호 감옥, 24호 감옥인데, 그래서 자루를 장판에다 벗어 던지고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장판을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면서 이야,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 있단 말이오. 심파일 때는 나를 붉은 파라고 이 감방에 가두더니 오늘은 나를 심파라고 이 감방에 또 가두더니 이 세상은 이렇게도 정의가 없고 무정하단 말이야. 이 젊은 김 알렉산더 고려인이 이쪽에 소련 당국에 있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게 과거 혁명력에 참여한 분이거든요. 21호 감옥에 가니까 여기 더 이제 대표 잡혀온 사람, 주로 상해파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이 스탈린 정부에서 잡혀들 때 이 상해파들은 하바롭스 감옥에 넣고, ML파들은 우스즈키에 갖다 감옥에 넣고, 대한국민의파는 글라스도 감옥에 갖다 보냈습니다. 이게 주로 상해파들이 이게 하바롭스 많았는데, 여기 이 이문현, 김하파나시, 김하연, 굉장한 사람들이죠. 홍파, 박일리아, 치태열, 여러 개 들어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상해파에라고 해가지고 여러 데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실수로 잡혀온 사람들, ML파 사람들, 박윤세 이 사람들, 실수로 들어온 사람들, 또 국민의파인데 상해파로 올인돼가지고 잡혀온 황하일 같은 사람들. 참 이거 어수선한 때죠. 주로 이부 상해파 하는 경우는 상해파의 어떤 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로 이동희, 상해파의 수령인 지도자 중에 35년 1월 30일 날 그 지도자인 이동희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을 보고 그것이 이제 반혁명 분자로 몰리게 되고 결국 이렇게 잡혀온 그 혐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봉사에 일하고 있었던 그 이문현이는 이동희 약사하고 그 사진을, 이동희 사진을 그 선봉 신문 전면에다가 게재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국제공산당에다가 이동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한 그 일, 그거 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학파나 씨는 유명한 김학파나 씨는 조선의 레닌이라고 아주 칭찬을 받던 사람인데, 이분도 좀 우리 중앙관 건너편에 그 구역에 이제 당 책임비서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정보로다가 그 이제 장례식에다 보내놓고서 우리는 당신 이동희가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 실행한다. 이걸 오늘 정보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빈미화돼서 잡혀온 거고. 또 김미아에는 순야센, 그러니까 손문이죠. 중국혁명의 순연면을 이 명칭하는데 여기 집단부 농장에 이제 정치부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당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이동희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당에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그 가벼운 좀 소형 자동차를 끌고 가지고 장례식 가서 준비하고 참석했죠. 그래서 그걸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인석이가 결과적으로는 이 수많은 과거의 혁명가들이 잡혀온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탄식을 했냐면은, 만일 이동희를 반혁명자로 간주한다면 조선민족을 모두 반혁명자로 간주하는 악한 괴물밖에는 그런 만행은 아니할 것입니다. 저들이 어찌되어 오늘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을 쓰고 신호하게 되었는지, 만일 이방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반혁명 분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혁명자는 어디에서 얻어낸단 말입니다. 이 인석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소비에트의 그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또는 시베리아 내전에서 막대한 기여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반혁명 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잡히고 처형당하고 유배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희 선생은 3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죠. 물론 나중에 묘가 파헤쳐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이 사람들도 혹시 우리가 대한민국에 좀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련에서 배신당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또 배신당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대접받습니까? 대접 안 하죠, 북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사심으로 개인적인 영대로 해서 국위영화로 해서 또 아니고 오직 조선의 독립, 식민지 민족이 선택받은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탈린 때 탄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스탈린 편에 돼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5년 유배를 받는 겁니다. 그 결정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나를 데려다 주거나 내가 가족에 이제 정보를 치고 부인하고 이제 아들 삼남매 와서 이제 면담을 한 다음에 이제 먼저 가는 거죠. 일하는 사람 갔고 이게 이제 하버록스에서 일부 추리하고 세네코만 디스로 알마타로 칭펜트로 끄제로다 이렇게 해서 2주를 반. 그래서 끄제로다에 그러니까 하이 차이 하나라는 데서 유배생을 하는 겁니다. 유배생은 상당히 뭐 고통스러운 거죠. 동거사리꾼들 그냥 똑같이 이석과 같이 반연명 분자로 반소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래도 나온 거죠. 유배 이쪽으로 와서 이 사람들은 사형 당하는 것보다 나은 편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7, 8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석 선생님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참 이 양반들이 만나서 뭐 꼬르 집단 농장에 가서 집단 농장도 하는데 보면은 저기도 36년 10월명 기념장치 아마 이게 30년 10월 유명일때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러워서 이제 흥이 나서 이제 소구를 치고 작업복이죠. 충수를 불고 소리를 치고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육자백이 수신과 양산도 애원성을 부르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최명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너무 이쪽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 잘못하다가 이거 다 잡혀가는 걸 해가지고 이제 중단시켰다. 판을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너무 약진하게 많아요. 시간이 지었어요 빨리. 지났죠. 이 말년을 던지면 주도록 했더니 부인이 이제 강제이주 전에 이제 와요. 36년도.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고 나가서 이제 그 유배 생활하는 기록입니다. 아주 이인석 선생님 망명자 수기 보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막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망명자 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생생한 기록이죠. 이게 이제 그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제3 인터내셔널 코미테른이죠. 여기 꼭 명칭이 그런 건데 그 꼬르즈에서 이제 자리를 내줘가지고 빈집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보세요. 아마 뭐 이 당시 그 유배 생활할 때니까 얼마나 초청합니까? 이 가족들 뭐 죄수로 옷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보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의 사진들이긴 한데 48년이니까 어쨌든 이 끄지로다 사진들, 그래서 이인석 선생이 자기 딸도 지금 살아있는 요 큰 딸,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신데, 거기 아나톨리, 우리 셋째 딸, 스웨트나, 여기 첫째 딸이 이제, 나야, 지금 사진, 이제 그 집단 농장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잡혀간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과거의 혁명 동지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김헌파는 씨나 김빈현 이 두 사람은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처형되는 사람. 김헌파는 씨, 김빈현 아주 쟁쟁한 그 이동희 선생을 참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참 비운의 그 불길에 대해서 다 스타진에서 촬영하는 사람이죠. 유배생활 그래서 이인석도 학질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하고 부인도 걸리고 또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뺄자도 폭력으로 사망하고 어린애들하고 노인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정신상 말 못하는 고통, 기지병, 풍토병에 실망하는 고통, 경제적으로 굶주린 고통으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범민한 신경은 너무도 세약하여 정신병자가 될 지경입니다. 근데 뭐 이런데 이제 홍범도 장도 마찬가지로 뭐 연금도 받고 뭐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아주 무슨 부귀영화들이 것처럼 공격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인석 선생, 홍범도 선생이 이 강제 이주 후에 끄지로다 까닥스는 생활을 하는데 다 그랬습니까? 평범한 고려인들보다 더 못하는 그런 생활들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서 소련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뭐 혜택을 누리면서 천수를 드렸다는 식으로 쓰고 그러면 이게 정말 모욕도 그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요한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조명희 선생인데 이 위에 두 사진 조명희 선생 사진이죠.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조명희 기념사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그 김하파나 씨 조선의 레닌으로 그랬던 그 김하파나 씨 자,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서성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이제 처형당한 거죠. 이 부인은 물론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보통 생활이 이제 교육 문화 기관들이 다 이제 강의를 당하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인서성의 표현에 따르면 당원 핵심을 잃은 명칭만 가진 기관으로 다 이주에 강제 이주당해서 왔죠. 그래서 조선사범대학교 옮겨고 총장이었던 오가이 뼈뚜루 그리고 그 대리였던 박무리세라든가 브루차페이커 선수 천전자 당원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체포돼가지고
간부가 없는 허수아비 조선의 경제가 이쪽으로 왔다. 그쪽으로 왔다. 성공신과 승인사도 마찬가지. 인색이 다 간부들 다 체포당해가지고 인쇄도 일꾼들하고 몇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고려국장에서 이제 홍범장만 나오는데 고려국장도 전용 건물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가가지고 찍는 사진은 그런 제대로 된 건물인데 지금은 건물 터만 남아있어요. 처음에 고려국장에 갔을 때는 그 철도 노동자들이 그 있던 기숙사를 썼대요. 기숙사. 이정희 선생님 그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갔을 때는 37년, 38년대 고려국장이라는 그런 상태, 그걸 지킨 거예요. 홍범 장군이. 그냥 멀쩡한 건물 가서 수익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들이 그 와서 그 4명이 달려드니까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지키려다가 그냥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소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 수직원으로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끄집어도 와가지고 3개월 병원에서 일하고 수직원으로. 이 수직원이라는 게 이 홍범도 장군 평생 직원 의령 아니면 수직원인데 수직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냥 홍범도 장군 보기만 하면 겁나는 건데 사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직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무슨 뭐 여기서 월급 그 90루블 받는 거 연금 받는 거에다 플러스 몇불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고려국장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몇십을 더 받은 것도 그렇게 해서 생활에 보충을 해서 살으셨던 건데 말년까지 부인하고 이목 대원한 부인하고 그게 따오는 사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온갖 혜택을 뭐 연금을 비롯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유배상 보통 6조가 나옵니다. 땅구멍이라고 해서 살았던 얘기, 땅 지하에 땅이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구들하고 같이 막 살았는데 땅굴에서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 내부인문에서 이제 38년에 한 5년 후죠. 그래서 제대로 정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재심 결과 유죄 혐의가 풀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또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면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또 감옥을 가는 건데 이 선생님은 잘 방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거죠. 유배에서 풀린 거죠. 석방된 게 아니라 유배. 그래서 이 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당 앞에 헌신한 공로로서 부디 잘 지내면서 경영하는 부하성업에 성공하기를 축원하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인섭 선생이 이제 벙어리 신세를 하면서 말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갖고 만날 때는 그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밭 그 중간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조심스럽게 살다가 이 벙어리 행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대사이 경험담은 언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순서지 있잖아요. 아, 순서지. 네. 자, 그래서 이제 해외후 말년은 주로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쪽에 뭐 원로 베테랑으로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53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안지상으로 이주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년 후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죠. 사회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찍은 사진. 부인이 이제 박인숙, 이 박인숙인데 이제 러시아식으로 이인숙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박씨, 이거 재혼이죠. 딸들하고 인석이 아들. 이 유명한 이 아나톨리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중 영웅인데 훈장을 크게 두개 받은 인석은 말년에 그 생활이죠. 부인하고 찍은 망명대수기 이게 진짜 역사 보고는 없는데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시작을 쓴 거고요. 책을. 그래서 끄지로다 사실 때는 이인석 선생이 그 앞뒤로 최기립 선생하고 계봉우 선생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계봉우도 이제 자기도 기록해서 원래 역사학자니까 계봉우 선생이 그래서 그분도 이제 꿈속의 꿈이라고 하는 이제 자서전을 쓰고 또 치태열도 쓰기로 하다가 이제 못 썼고 황옥이라는 사람은 송풍 라월이라고 하는 역사소설을 쓰려다가 했고 계봉우는 금강산도 쓰고 자기 자신 꿈속의 꿈 지키를 그런 거예요. 계봉우 선생의 사진입니다. 1916년에 일본 그 영사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국내로 압송됐을 때 찍은 사진이죠. 망명자의 수기. 원래는 이인석 선생이 그때 처음에는 망국
망국노의 수기라고 해서 망국노. 나라를 잊은 놈의 이 수기라고 해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험악하지 않느냐. 망국노의 수기라서 이제 망명자의 수기로 이름을 바꾼 거죠. 혁명 역사 운동에서 이 양반이 이제 여러 부탁을 받아서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후시초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자유화, 부분적인 자유화 시기잖아요. 50년대 후반에 후시초부 시대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의 스탈린 시대 때 당에서 출당당했거나 사형당했거나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고려인들도 과거에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기 회복을 위한 그 자서전에 쓰고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의 기록이 복원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후르시초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인섭 선생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로 북한에서 이거 가지고 또 비밀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인섭 선생이 역사 자료를 수집한 거는 북한에서 1950년대 후반에 이인섭 선생이 요청을 했어요. 과거에 많은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던 그 혁명가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달라. 이게 50년대 하더라도 북한이 역사학이 이제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50년대는 그런 대로 사실 중시했어요. 60년대 가서 60년대 후반 70년대 가면서 이제 주체 사상이 이제 확고하게 되는 그렇지 50년대에 만나도 사실에 입각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인섭 선생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겪었던 얘기를 보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직속이었던 당역사연구소에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고 또 하버럽스코나 이쪽에 러시아 쪽에서의 당문서보관소에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이인섭 선생이 그 자료를 해서 과거에 현재 살아있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을 수집을 해가지고 북한으로도 보내고 러시아의 각 기관에도 보내고 또 각지 있는 문서보관소에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혁명운동에 관한 기록들을 다 수집을 하는 역할을 이인섭 선생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수청군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독립군 부대들이죠. 수청군대, 솔박한 군대, 다반 군대 이런 기술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생존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주로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이 자료도 다 지금 독립기념관 다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들은 안 하죠. 어렵기 때문에. 혁명 보건운동을 하는 거예요. 증명이 엄청 쭉 해가고. 근데 심지어는 59년대에 인석을 보내서 초청했습니다. 뭐라고? 결국 가지 못했어요. 개봉 선생님도 59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개봉 선생이 주로 이제 그 조선 역사, 금강산, 개국 이런 책들을 썼는데 엄청 많습니다. 개봉 선생님도 말년에 이런 기록을 많이 남기셨는데,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김일성하고 김두봉, 이 두 분한테 편지를 써요. 개봉 선생님. 아주 지금 보면 아주 노인네로서 거의 힘이 빠진 상태에 쓴 건데, 써가지고 나를 초청해 놨던 거.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기록들, 내가 경험한 경험들을 가지고 북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봉 선생님 이미 뭐 노세에서 59년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인섭 선생님이 그 부분을 그 자료서를 이제 북한 쪽에 보내도록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북한에 제가 볼 때는 자료들이 답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 자료를 벨사하지 않나, 김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이 소위 말하는 만주와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그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지금 제대로 있다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역사연구소에 수강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그 해상록을 초집을 내기도 합니다. 늙은 빠치산들 해상기 초상지, 그 망명자의 수기 저기 완성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학습니다. 홍범도 이동희의 편지를 씁니다. 글을 많이 쓰죠. 소련에서 역사적 조선혁명 선진들을 쓰는 동지들은 김한학습니다. 페트로마, 이동희, 홍범도 사명을 명심해야 된다고 반항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을 당파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가 객관적으로 쓰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들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희, 김한학습니다. 홍범도,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한창걸이나 최지영이나 김지옥, nom주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약전을 이제 이인섭 선생님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기념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인섭 선생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련 당국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연해주나 원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한인들, 조선인들의 했던 활동을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송수링이 2개입니다. 2만 전투 빠치당 유령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올가항에 저기서 한인 빠치당 엄청나게 죽고 22명 죽었거든요. 근데 2만 전투 여기 답사를 해보면 여기는 그래도 한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한국인 빠치단, 한인 빠치단들이 이 전투에 참여해서 희생당했다는 48명, 49명이 그게 써있어요. 근데 이 올가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그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연해주에 설치된 100개 빠치단 기념비, 그러니까 혁명운동 기념탑 중에서 조선 한국과 관련된 것은 한국 사람과 관련된 것은 2개밖에 안 됩니다. 분묘수련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섭 선생이 8년 후에 이제 찾아가서 내니기치 신문서에서 찍습니다. 이 사진인데 여기에 이정희 선생님 보시면 사진이 아는 사람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이인섭 선생이 57년에 여기 이제 내니기치를 방문해요. 51년에 이제 분묘를 수리한 다음에 57년에 가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가서 내니기치다 갔더니 600루블이면 돈 남겨줬대요. 이인섭 선생님. 근데 거기 러시아 사람 그 서기를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분묘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매년 가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600루블이 남아있는데 그 서기가 러시아 그 회계부던 여자를 갖고 도망갔대요. 이인섭 선생님 57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문사에 여기 뭐 염사희 선생이 있고 여기 김국천 여기 이인섭 선생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농사서 죄송한데 이인섭 선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김국천입니다. 사실 오늘 김국천 선생은 좀 발표를 우리 최영건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최영건 선생님 좀 아프셔가지고 이정희 선생님, 김국천 선생님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국천 선생님이 이제 84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단신 총동상 그거 만드신 거예요. 김국천 선생님 부주필 내니기치 부주필이었는데 그분도 사실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또 김국천 선생 여기 에타이맨 분이 이제 부주필이시다. 그리고 내니기치 신문사 직원들이 홍범도 지금 그것이 아니고 그 전이에요. 지금 있는 그 토가 아니고 그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만들 때 이거 이제 이인섭 선생님 요 분묘수리에서 붙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면과 후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명한 조선파치단 대장 홍범도 이 소련 시대니까 1868년 8월 27일 이 출생일이 잘못되죠. 1943년 10월 25일 사망. 그래서 출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철비 후면은 조선의 자유분 이후에요.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 빠치단 대장 홍범도의 이름은 처음 출범대 기리기 전화입니다. 1950년 10월 25일 연인기치 신문사 동인 공인의 전원 및 신에 유지한 조선 입등권이 1950년 10월 25일 8주년이죠. 서거 8주년. 이걸 못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아까 말씀드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는 이인섭 선생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모습대로 저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연극이죠. 아까 그 태장춘 이인경 선생님. 처음에는 우리 이정희 선생님 말씀한 대로 처음에는 의병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그 이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의병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홍범도라고 하는 선생님을 바꾼 거죠. 그럼 나는 홍범도. 이정희 선생님이 그 전에 쓰신 그 연극이라고 하는 한국 연극인가 잡지에 쓰신 글에 따르면 이제 그 연극을 한 다음에 이제 배우들이 선생님 이 연극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정희 선생님 글 남기셔가지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정희 선생님 그 글에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너무 지켜올렸다고. 나를 너무 영웅으로 이렇게 부각시켰다. 이게 상당히 겸손한 분이거든요. 홍범도장님. 그래서 나를 지켰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총 쏘는 그 기술만은 날 따르지 못하지. 그건 나도 자부심 갖고 좀 많이 그 얘기를 이정희 선생님을 쓰지. 저 새끼 이름을 까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연을 한 다음에 이제 태장춘 이양. 이인섭 선생님, 이양복 선생님이 필사한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김세희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김세희 선생님 부인이
또 다시 뺏겨가지고 막 급하게 해서 고성무 선생님 전화해주고 고성무 선생님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실은 거를 우리 장세현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걸 분석해서 논문을 쓰신 게 몇 년도입니까? 1991년. 90년대 첫 논문이죠. 홍범도 장군에 관한 제대로 된 논문을 우리 장세현 선생님 그 홍범도 있지. 김세희 선생의 부인이 막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본 또 그 원본의 원본 이건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기록은 뭐죠? 어떻게 했습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록을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그 10주년, 15주년 기념해서 뭐 북한에도 보내고 레닌 기회를 보내고 해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거 홍범도 장군인데 제가 지금 상하본을 다 쓰셨어요. 이분.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세 선생님 그 소설이라든가 이걸 그 심지어는 이게 좀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 홍범도 장군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재밌어요. 왜냐면 이인섭 선생님이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동지들이 살아있었거든요. 박상원, 심상원 이 두 사람들 살아있었거든요. 동묘수리위원회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홍범도 장군에게 들은 얘기 또 이인섭 선생님 홍범도 장군에 들은 얘기들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참조를 많이 해서 일종의 구술의 바탕에서 쓴 우리 이 홍범도 장군 그 상하원입니다. 근데 제가 후손들한테 이걸 받았는데 상원밖에 없어요. 학원이 없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빌려갔는데 완구를 쓴 게 아니고 누가 다 빌려갔는데 안 가져온 거죠. 후손들한테. 북한에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 상하원까지. 이 5년에 되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쓰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집이 이게 상당히 저는 그 김대선의 소설보다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학원이 없습니다. 자, 82년 7월 7일 날 돌아오셔서 그 지방에 있는 프라우다, 완지산 프라우다라는 신문에 이인섭 선생님 그 전면에 이인섭 사진과 함께 묘지가 지금 저기서 완지산에 있고요. 지금 이제 후손들은 유해공원을 원하긴 하는데 화장 같은 걸 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준비하면.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 기회가 있었습니다.